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를 맹렬히 공격해 3달이 넘도록 끝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는 러시아를 보면 지금도 우리 가까이에 전쟁이 존재하며 우리는 러시아보다 더한 패권 국가로 올라서고 있는 중국에게 우크라이나와 같이 침략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당장 중국이 침략을 통해 손에 넣기 위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물론 대만이지만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항상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들은 주변국들을 복속시키는 행보를 반드시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은 무역과 경제 면에서도 한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을 가하는 북한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어 간접적으로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와 함께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전략 핵폭격기로 예고 없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를 침범하는 횟수를 늘려가며 한국은 언제든지 우리가 집어삼키거나 초토화시킬 수 있는 나라라는 듯 과시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태도에 참을 만큼 참아온 우리 한국의 분노가 폭발해 드디어 중국을 가장 크게 견제할 수 있는 국가로 떠오르며 중국에게 강력한 경고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난 몇 년간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사이에서 중국의 반발을 살 것을 우려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지만 이제는 한국 또한 중국의 패권주의 야망을 견제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4개국 안보회담 쿼드에 가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실상 자신들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중국 연합 쿼드에 크게 반발하고 한국이 쿼드에 참여할 경우 이는 한중 간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보아 중국은 한국이 쿼드에 가입할 경우 다각적으로 견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직접적인 무력 개입 혹은 북한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인 무력 개입을 시도하는 것까지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반중국 동맹에게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나라는 강력한 안보 동맹 결성으로 중국의 숨통을 더욱 조일 수 있으며 이제는 과거처럼 중국이 우리를 압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류 언론에서 우리나라의 쿼드 가입에 대해 온갖 설왕설래가 많은 것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유럽엔 나토가 있다면 아시아에는 쿼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칭 쿼드 4개국 안보회담은 미국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일본, 인도, 호주를 합한 4개 국가가 국제 안보를 주제로 가지는 정기적 정상회담과 이 회담을 통해 구현되는 모든 체제를 말합니다. 쿼드는 주변국을 복속시키려는 중국의 패권주의에 맞서 억압으로부터 제한을 받지 않는 실질적인 노력들을 추구하는데요. 쿼드 국가와 프랑스가 2021년 4월 실시한 연합군사훈련이나 인도 정부가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 해상연합훈련인 말라바르 훈련을 진행했던 것과 같은 군사적 협력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쿼드 정상회의에서 히토류 분야에서의 중국이 가진 영향력을 약화시켜 나가는 경제적 압박 또한 쿼드의 노력 중 하나이며 이 움직임에 우리 한국 또한 동참하기 위한 한미 협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히토류 자원이 쓰이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반도체 분야인데 최고의 기술력이 집적된 반도체 칩틀은 현재 대부분의 최첨단 무기체계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이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쿼드 등의 연합은 중국에 대한 전세계 반도체 공급을 철저히 막아버려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생산 인프라를 가진 우리 한국이 이를 위한 미국의 강력한 동반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을 방문한 미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까지 아시아 지역을 직접 방문할 때 항상 일본을 먼저 향했던 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한국을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의 교도신문이 한국 방문, 일본보다 앞서 평가한 미국 대통령, 새 한국 정부의 기대라는 글을 게재한 것처럼 일본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에서는 이에 대해 미국이 한국을 아시아에서 경제안보 및 군사안보에 있어 일본보다 우선시한다는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극우 성향의 일본 언론인 산케이 신문에서도 한국의 대통령이 정식으로 취임한 지 10일 만에 미국 대통령 쪽이 한국을 먼저 방문했다며 이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와 비교해볼 때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할 만큼 괄목할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BBC에서의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찾으며 가장 먼저 한국의 현충원을 찾음으로써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의사를 표시했으며 삼성전자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중국과 글로벌 공급망 패권을 두고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공급처를 중국이 아닌 동맹국들로 대거 재편하는 경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한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BBC의 보도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자국에 필요한 반도체를 공급받는 데 있어 유사시 경제적 압박으로 들어올 수 있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이기 위한 선택지는 사실상 한국밖에 없을 것이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것은 누구도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10년 넘게 미국과 함께 수백조 원을 들여가며 연합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춰온 것처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한국이 자신들의 입지를 대신해 미국의 동아시아 최우방국으로 올라선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동안 우리 한국의 형식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안보 플랫폼 및 국제기구지만 사실상 중국을 둘러싼
둘러싼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고 대중국 압박 정책의 일환인 IPEF 경제 공동체에 참여할 것은 물론 중국을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아시아 연합인 쿼드에 대해서도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블링컨 국무장관은 현재 국제 질서의 가장 심각한 도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규정할 정도로 미국은 현재 중국을 압박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9일 IPEF 가입을 확정지었고 5월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IPEF 가입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며 한국의 쿼드 가입은 불발되었습니다. 미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을 통해서 쿼드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22일 미국의 고위 관계자가 이미 설계된 대로 쿼드를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쿼드의 구성국 수를 늘리지는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한국의 쿼드 가입이 현 시점에서는 어렵더라도 향후 쿼드 플러스 후보로 유력하다는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분석이 현지 시각 5월 20일 등장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쿼드 회원국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을 포함해 같은 뜻을 가진 파트너국과 쿼드 플러스 형식으로 협력하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실용적 연합체를 형성할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한국을 동아시아 최고의 우방국으로 여기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현상을 중국에서도 눈여겨보고 있으며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와 동시에 역시나 한국이 대중국 압박 정책이나 다름없는 IPEF에 가입했고 또 쿼드 플러스 후보국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IPEF에 참여하는 한국에게 제2의 사드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콕 집어 말하며 상당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현재 다른 국가들이 IPEF에 가입하는 것을 크게 문제 삼지는 않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가 IPEF에 동참하는 것을 두고 크게 비난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있어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 사드 보복 때 그랬듯이 또 한 번 우리 한국을 향해 한한령을 선포함과 동시에 한중 무역 보복을 선포했고 이에 더해 한국이 지나치게 나대다가는 우크라코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군사적 도발까지도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시나 중국은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이전부터 서해에서 중국 해군의 공구사형 진급 전략원잠을 서해에 보내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진급 잠수함은 최대 8,000km 밖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쥐랑2 SLBM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의 횡포에 손해를 보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들 SLBM에는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이 가능하고 가까운 미래에 쥐랑3 SLBM까지 등장할 경우 사거리가 12,000km에 달하기 때문에 서해에 있는 중국의 해군 기지들에서 전략 원잠이 출항해 수중에서 이를 발사할 경우 미국 본토까지도 핵으로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서해는 해저 지형이 복잡하고 무엇보다 중국이 연안으로부터 가까이 있기 때문에 미 해군도 주말 특급 스텔스 구축함이 아니면 수상 전투함을 들여보내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전략 원잠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적의 전략 원잠이 기지를 출항할 때부터 공격 원잠을 통해 미행하며 따라다니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격침시키는 헌터 킬러 작전을 수행하는 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현재 넓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서해 모두에서 중국 잠수함을 상대로 헌터 킬러 전략을 실시해 견제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특히 서해 안에서 출항하는 중국의 전략 원잠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 해군 잠수함의 헌터 킬러 작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듯 최근 최강의 중어뢰 범상어를 실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가공할 정확도와 명중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범상어 중어뢰는 적 수상함이나 잠수함이 남기는 기포를 정밀 추적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다 현존하는 기만 수단으로는 범상어의 추적을 따돌릴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중국 전략 원잠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수 있는 무서운 무기 체계인데요. 앞으로 중국은 우리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가겠지만 한국은 동아시아 최고의 미 우방국으로서 힘을 더해갈 것이며 중국의 야욕을 꺾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 전망됩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군사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